지혜롭게 보복하는 법. 오래전 어느 날 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여행하던 중 나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관람석에 앉아 울창한 소나무와 전나무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기다렸던 숲의 공포, 즉 회색곰이 환한 빛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나와 공원 호텔 주방에서 가져온 음식 찌꺼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삼립감시원 마틴 데일 소령은 말 위에 앉아 흥분한 관광객을 상대로 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물소와 알래스카 불곰 정도를 제외하면 서구 세계에 사는 동물 중 회색곰에게 감히 대거리를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밝은 조명 속에서 회색곰과 먹이를 나누어 먹던 동물을 볼 수 있었다. 스컹크였다. 회색곰은 강력한 앞발로 한 방에 스컹크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봐야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농장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미주리주 산 울타리에서 네 다리로 걸어다니는 스컹크를 덫으로 잡기도 했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뉴욕의 보도에서 두 다리로 서 있는 스컹크를 마주한 일도 있다. 어느 쪽이건 건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 적을 증오할 때 우리는 적에게 우리의 지배권을 넘겨주게 된다. 잠, 식욕, 혈압, 건강, 행복은 적의 손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적 때문에 걱정하고 자책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적들은 기뻐 춤을 출 것이다. 이 증오해봤자 그들의 머리털 하나 해치지 못한다. 도리어 낮과 밤을 지옥과 같은 혼란으로 가득 채울 뿐이다. 이 말을 누가 했을지 알아맞혀보라.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 할 때 그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안갚음하려 들지 마라. 안갚음은 남보다 당신 자신을 더 해치기 때문이다. 순진하다 못해 모자란 이상주의자가 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밀워키 경찰서에서 발행한 공보에서 나왔다. 안갚음하려는 생각이 어떻게 당신을 해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프에 따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고혈압을 앓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속에 분노가 많다. 만성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망성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에 걸린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의 말은 건강한 윤리관을 설파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 예수는 최신 의학까지 가르쳤던 것이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그 밖에 많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내 친구 하나가 최근에 심각한 심장 발작을 겪었다. 의사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심장이 약하면 분노가 일으킨 발작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워싱턴주 스포켄의 한 레스토랑 사장은 분노 발작으로 사망했다. 지금 내 앞에는 워싱턴주 스포켄 경찰서장 제리 스워트하우스에게 받은 편지가 놓여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68세 윌리엄 포카모가 분노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요리사가 자신의 컵받침을 계속 사용하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를 참다 못한 그는 권총을 들고 요리사를 쫓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총을 쥔 채로 말입니다. 검시관의 보고서를 보니 화병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외모를 가꾸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증오심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항상 굳은 표정을 짓다가 결국 외모가 형편없이 변했다. 아무리 훌륭한 미용 시술도 용서와 온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주는 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증오는 음식 맛을 즐기기도 못하게 만든다. 성경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한다. 우리가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 기력이 쇠하고 지치고 초조해하고 외모가 망가지고 심장병에 걸리며 수명까지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적은 박수를 치면서 흡족해 하지 않을까. 이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만은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외모를 적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적 때문에 영광로를 뜨겁게 지피지 마라. 그러다가는 네가 먼저 화상을 입을 테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사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앞에는 스웨덴 움살라 프로데가탄 24번지에 사는 조지 로나의 편지가 놓여 있다. 이 조지 로나는 오랫동안 빈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스웨덴으로 피신했다. 무일푼 신세였던 로나는 일자리가 절실했으며 몇 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출입 관련 회사에 해외 연락 담당 자리를 찾고 있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전쟁 중에 그런 연락이 필요 없지만 자리가 나면 연락을 주겠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군요.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저는 해외 연락 담당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고 해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스웨덴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편지만 봐도 오류투성이잖아요. 편지를 읽은 조지 로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내가 스웨덴 말도 제대로 못한다니 대체 무슨 소리람? 정작 자기 편지가 오류투성인 건 모르나?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의 화를 돋을 만한 편지를 썼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이 사람이 옳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스웨덴어를 공부한 건 사실이지만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 혹시라도 그렇다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스웨덴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군. 이 사람은 내게 호의를 베푼 셈이야. 그럴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견을 말해줬으니 내가 그에게 빚을 진 거나 다름없지. 그렇다면 고맙다는 편지를 써야겠군. 조지 로나는 이미 써둔 편지를 찢어버리고 새로 썼다. 해외 연락 담당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굳이 시간을 내어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회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점도 사과드립니다. 여기저기 조사한 결과 기사가 무역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말을 듣고 감히 편지를 올렸습니다. 제 편지에 문법적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게 좋은 조언을 주셨으니 스웨덴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저를 자기 향상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후 조지 로나는 그에게 자신을 찾아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로나는 그를 만났고 놀랍게도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배우지 않고도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잠재운다라는 사실을 깨우쳤다.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무조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 그러는 게 현명한 처사다. 공자는 피해를 입거나 강도를 당해도 그 일을 계속 기억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 번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 존에게 아버지가 앙심을 품은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아니요. 아버지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지만 화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하다라는 격언이 있다. 뉴욕 시장을 지낸 윌리엄 게이너는 이 말을 실천한 사람이다. 게이너는 황색 신문에 신랄한 비판을 받은 후 한 미치광이의 총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는 병실에 누워 죽음과 싸우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저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너무나 이상적이면서 아름답고 우아한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염세주의 연구를 쓴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충고를 들어보자. 그는 삶을 가치 없고 고통스러운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걸을 때마다 우울함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토록 깊은 절망 속에서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외쳤다. 가능하다면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지 말라. 버나드 바루크는 월슨, 하딩, 쿨리지, 후버, 루즈벨트, 트루먼 등 6대에 걸쳐 미국 대통령 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한 분은 그에게 정적들의 공격으로 속상했던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 화를 돋우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 누구도 당신이나 나를 화나게 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만이다. 몽둥이와 돌이 내 뼈를 부술 수 있지만 말로는 내게 상처를 주지 못하리라. 오랫동안 인류는 원수조차 미워하지 않았던 예수 같은 성인을 열심히 공경해왔다. 나는 이따금 캐나다의 제스퍼 국립공원에 찾아가
서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이 산의 이름은 1915년 10월 12일 독일군에게 총살당한 영국 간호사 에디스 카벨을 기울이며 지은 것이다. 그녀는 프랑스와 영국의 부상병들을 벨기에의 자기 집에 숨기고 돌보았으며 심지어 이들이 네덜란드로 탈출하도록 도왔다. 군중 신부가 사형 당일 아침 브뤼셀에 있는 감옥으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 누구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그녀의 유해는 영국으로 이송되어 웨스트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 런던의 영국 국립 초상화 미술관 맞은편에는 그녀의 동상이 영국을 대표하는 위인들의 동상과 함께 서 있다. 이 적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확실한 방법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훨씬 더 커다란 대의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을 잊을 수 있으며 모욕감이나 적개심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할 수 있다. 시간을 1918년으로 돌려 미시시피 소나무 숲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건의 예로 들어보겠다. 흑인 교사이자 목사인 로렌스 존스는 금세라도 폭행을 당한 처지에 놓였다. 몇 년 전 나는 로렌스 존스가 세운 파이니 우즈 카운티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강연했다. 지금은 유명한 학교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사람들의 감정이 한창 고조되던 시절이었다. 미시시피주 중부에서는 독일인들이 흑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앞서 말했듯이 곧 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한 로렌스 존스는 흑인이었고 같은 피부색의 동족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의 교회 앞에 모인 한 무리의 백인들은 로렌스 존스 목사가 회중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삶은 투쟁입니다. 모든 흑인은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싸우자, 무장, 이 두 단어로 충분했다. 젊은 백인들은 전설력으로 말을 몰아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로 돌아왔다. 폭도가 된 무리는 목사를 묶어 약 2km나 질질 끌고 간 다음 장작더미 위에 세웠다. 이제 목을 매달고 불을 지피려는 바로 그 참에 누군가 소리쳤다. 화형을 시키기 전에 저 망할 검둥이의 말을 들어봅시다. 뭐라고 말 좀 해봐. 장작더미 위에 올라선 로렌스 존스는 목에 막 밧줄을 두른 채 자신의 삶과 대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1907년 아이오와 대학교를 졸업했다. 성품이 바르고 성적이 뛰어난 데다 음악에 출중한 재능을 보였던 그는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 졸업 후에는 호태롭게 호의적인 제안을 뿌리쳤고 음악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한 부호의 제안도 사양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이다. 부커 워싱턴의 전기를 감명 깊게 읽었던 로렌스 존스는 가난에 찌들어 배우지 못한 흑인들을 가르치는 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갔다. 남부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었다. 1달러 65센트의 시계를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숲속 공터에 학교를 열었다. 나무를 잘라낸 구루터기가 책상이었다. 로렌스 존스는 분노로 가득 차 자신을 해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쳐 훌륭한 농부, 정비고, 요리사, 가정주부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파이니 우즈 카운티 학교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백인들에 대해서도 말했다. 자신에게 땅과 목재, 돼지, 소, 그리고 돈을 건네며 흑인 청소년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었던 백인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훗날 로렌스 존스에게 자신의 질질 끌고 가 목을 매달고 불태우려 했던 사람들을 중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대의에 헌신하느라, 다시 말해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훨씬 커다란 문제에 몰두하느라 증오 같은 감정 따위는 가질 여유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말다툼할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바보처럼 그들을 미워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로렌스 존스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 진실하고 감동적으로 연설하자 군중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의 지긋한 남군 태역군인이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 이 친구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소. 훌륭한 사람에게 우리가 실수한 모양이요. 저 친구를 목매달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겠는걸.
그는 자신의 모자를 돌려서 파이니 우즈 카운티 학교의 설립자를 목매달러 모여든 사람들에게 기금을 거뒀다. 순식간에 52달러 40센트가 거쳤다. 말다툼할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바보처럼 그들을 미워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